자식 얼굴을 1년 넘게 못 본 아버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식에게 평생을 바쳤지만 지금은 서로 눈도 못 마주친 채 지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최근 한 62세 남성이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하자마자 모아둔 퇴직금 일부를 아들에게 학원비와 결혼자금으로 지원했지만 정작 본인은 생활비가 부족해 다시 마트에서 박스를 나르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아들은 지금 연락을 끊고 자유롭게 살겠다며 멀리 떠났답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자녀 10명 중 7명은 여전히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고 있고 이로 인해 부모 세대의 은퇴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와 친밀감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녀와의 관계를 지키면서도 내 노후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 보지 않으면 나중에 같은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오래된 골목, 겨울 끝자락인데도 한 남자가 얇고 바랜 반팔티 한 장에 몸을 맡긴 채 치킨 배달 박스를 찾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윤재호. 30. 해 넘게 치킨집을 운영했고 동네에서 재호 사장하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치킨집 간판도 가마솥 튀김 냄새도 없이 창고 한쪽에서 배달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아버지, 이번 달 카드값 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둘째 아들 준혁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빠르고 단호했다. 윤재호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굳은 손으로 바지 주머니를 더듬어 남은 잔액을 확인했다. 이번 달에 이미 큰아들 결혼자금 보태준 것만 해도 5천만 원이 넘었는데 둘째의 요청은 또다시 카드값이었다. 사실 재호 씨의 치킨집은 2021년 이후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다. 배달앱 수수료, 원자재값 폭등, 인건비까지 겹쳐가게는 버티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2023년 여름 더 이상 빚을 늘릴 수 없어. 결국 가게 문을 닫았다. 그때부터 그는 퇴직금 비슷하게 모아둔 6,200만 원으로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 돈은 자식들의 결혼자금과 생활비 지원으로 절반 이상이 금세 사라졌다. 큰아들 민수는 직장을 다니다 코로나 이후 구조조정으로 퇴직했고 당분간 사업 준비라며 부모 집에 들어왔다. 그때부터 전기세, 가스비, 식비까지 몽땅 부모 카드로 나갔다. 민수는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등산을 가거나 낚시를 다녔다. 재호 씨가 일이라도 좀 해보라고 말하면 아버지, 요즘 세상 몰라서 그래. 준비 안 하고 나갔다가 망하는 거 한순간이야라며 웃어넘겼다. 둘째 준혁은 사정이 더 복잡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주식 투자에 손을 댔는데 2024년 주식시장 폭락으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됐다. 그는 아버지에게 이번만 도와주면 다시는 안 그럴 게라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3달도 못 갔다. 카드값 연체, 대출 이자, 독촉장, 그리고 사채 전화까지 집으로 걸려오기 시작했다. 재호 씨는 그때마다 허름한 반팔티 차림으로 은행을 오가며 대출 상환 연기를 요청했다. 가장 뼈아픈 건 이 모든 상황이 가족끼리의 대화마저 앗아갔다는 거였다. 저녁 식탁에 앉아도 자식들은 휴대폰 화면만 바라봤다. 아버지,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 바빠요. 그 한마디에 재호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 한쪽 옷걸이에 걸린 목이 늘어나고 기름때가 밴 허름한 반팔티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그 옷은 치킨집을 처음 열었던 1995년에 입던 유니폼이었다. 그때는 그 옷을 입고 기름이 튀어도 손님이 몰려와 정신이 없어도 행복했었다. 그 반팔티를 바라보며 재호 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애들이 이렇게 된 걸까?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처지였다. 같이 치킨집 하던 친구는 큰딸 전세금 보태주다 보니 자기 집을 팔아야 했다고 했고, 옆 동네 철물점 사장은 사위 사업 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못 받아 결국 폐업했다. 모두가 자식이 잘 되길 바랐는 대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끝은 늘 허탈했다. 윤재호 씨 집 거실 한 구석에는 아직도 배달앱에서 쓰던 헬멧과 치킨 박스가 쌓여 있었다. 그 옆에는 무거운 전기밥솥과 쌀 포대가 놓여 있었는데 그 쌀의 절반은 둘째가 월세 사는 원룸으로 가져간 뒤였다. 아버지, 요즘 쌀값 올라서요. 집에서 좀 가져가도 되죠? 그 질문에 재호 씨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문제는 재호 씨의 건강도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허리 통증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무거운 상자를 옮기다 보니 더 심해졌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일을 줄이라고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일 안 하면 카드값이 못 막아요, 선생님. 의사도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었다. 그의 하루는 이렇게 흘렀다. 새벽 5시에 눈을 떠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4시간 근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창고에서 상자 정리, 저녁에는 배달 대행으로 동네를 누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나면 손목과 어깨는 욱신거렸지만 통장 잔액은 여전히 바닥을 쳤다. 그 와중에 둘째 준혁이 또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급하게 100만 원만 보내주세요.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재호 씨는 대답 대신 창문 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반사되는 가로등 불빛이 허름한 반팔티 위로 스며들었다. 그 옷은 점점 더 낡아가고 있었고 마치 그의 마음처럼 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재호 씨는 방 한구석에서 허름한 반팔티를 다시 꺼내들었다. 옷감은 곳곳이 해져 있었고 기름 얼룩은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았다. 그 옷을 손에 쥐고 있자 가게를 처음 열던 날이 떠올랐다. 손님들이 줄을 서고 닭이 튀겨지는 소리가 매장 안을 가득 채웠던 그 시절. 하지만 지금 그의 손끝은 옛날의 기름 냄새 대신 세제와 먼지 냄새만이 감돌았다. 다음 날 아침 문간에서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다. 배달기사였다. 소포 상자에는 즉석밥 12개, 라면 20봉이라고 적혀 있었다. 보낸 사람은 큰아들 민수였다. 전화가 바로 걸려왔다. 아버지, 요즘 바쁘실 텐데 식사라도 챙기시라고 보냈어요. 그 말에 잠시 마음이 풀리는 듯 했지만 곧 민수의 다음 말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번 달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는데 조금만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재호 씨의 표정은 굳어졌다. 따뜻함과 무거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저녁이 되자 둘째 준혁이 집에 들렀다. 바깥바람을 막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다. 아버지, 오늘 집에 잠깐 있어도 돼요? 원룸 보일러가 고장나서요. 재호 씨는 말없이 끄덕였지만 준혁이 들어선 순간부터 거실 공기는 무거워졌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2025년 성인 자녀 부양으로 인한 부모 세대의 노후 불안 심화. 앵커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준혁은 뉴스 화면을 슬쩍 보더니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다. 아버지, 이런 얘기는 안 듣는 게 좋아요. 괜히 기분만 상하잖아요. 밤 9시가 넘자 큰아들 민수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집에 가도 될까요? 집 근처 놀이터에서 놀게. 말은 그렇게 시작됐지만 대화 끝에는 혹시 생활비, 조금만이란 부탁이 따라왔다. 재호 씨는 그날 하루 3번이나 조금만이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그의 통장은 이미 이번 달 관리비조차 내기 어려운 상태였다. 며칠 뒤 재호 씨는 오래전 치킨집 단골 손님이었던 이웃 최 사장을 마트 앞에서 만났다. 서로 반가워 인사를 나누다 보니 대화는 자연스럽게 자식 이야기로 흘렀다. 우리 아들도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집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해요. 내가 그만 지원하겠다고 했더니 화를 내더군요. 효도는 바라지도 않는데. 그 말에 재호 씨는 씁쓸하게 웃었다. 서로의 이야기가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재호 씨는 허름한 반팔티를 입고 주방에 섰다. 둘째 준혁이 가져온 라면을 끓이고 김치를 꺼내 작은 접시에 담았다. 방에서 나오던 준혁이 그 모습을 보고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렇게 사시는 거 보면 마음이 좀 그렇네요. 재호 씨는 젓가락을 들며 웃어 보였다. 마음만 그렇고 행동은 그대로잖냐? 그 말에 준혁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주말이 되자 큰아들 민수가 아이 둘을 데리고 왔다. 거실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그 뒤편에 놓인 전기세, 고지서와 카드 연체 독촉장이 재호 씨의 눈에 밟혔다. 손주들이 놀다 흘린 과자 부스러기 위로 바람결에 반팔티가 살짝 흔들렸다. 그 옷은 여전히 과거와 현재를 잇는 유일한 증거처럼 그 자리에 걸려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민수 부부가 거실에서 재호 씨와 마주 앉았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다음 달에 전세 계약 연장이 있는데 보증금이 좀 모자랍니다. 민수의 말이 끝나자 재호 씨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내가 가진 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거 주고 나면 나도 더는 못 버틴다. 그 말을 들은 민수의 아내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방법이 없어요. 그날 밤 재호 씨는 거실 불을 끄고 허름한 반팔티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 옷을 다시 꺼내 입을 날이 올지 아니면 그냥 추억 속에만 남게 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의 삶은 여전히 자식들의 필요와 부탁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그의 몸보다도 마음을 더 깊이 지치게 만들고 있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단지, 봄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 창가에서 67세 정해철 씨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은은한 원두 향이 집안을 채우자 아내 김순자 씨가 미소를 지으며 식탁에 앉았다. 이 부부는 매일 아침을 함께 시작하는 게 습관이었다. 서로의 하루 계획을 이야기하고 필요한 일정을 조율하며 시간을 보낸다. 정해철 씨는 35년간 중견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생산관리 부장으로 근무했다. 정년퇴직은 63세에 했지만 그는 그보다 훨씬 전인 50대 초반부터 노후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은퇴는 예고 없이 오는 거야. 준비 안 하면 남은 인생이 길어도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 그가 늘 후배들에게 하던 말이었다. 그의 준비는 단순한 저축이 아니었다. 첫째, 생활비와 별도로 매달 150만 원을 노후 전용 적립식 펀드에 넣었고, 둘째, 55세부터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월 수령액을 최대한 늘리는 전략을 썼다. 셋째, 40대 중반부터는 금융 자산의 절반을 안정형 채권과 배당주 위주로 운용해 경기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했다. 부부의 가장 큰 원칙은 자녀에게 무리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였다.
아들 38과 딸 35 모두 대학 등록금까지만 지원했고 결혼 자금은 직접 마련하도록 했다. 처음엔 불만이 많았죠. 다른 친구들은 부모가 집도 해주고 차도 사주는데 정 씨는 웃으며 당시를 회상했다. 하지만 덕분에 애들이 스스로 계획 세우고 대출 상환도 책임지면서 훨씬 단단해졌어요. 은퇴 후 그의 월 소득 구조는 안정적이었다. 국민연금 월 190만 원, 개인연금 월 80만 원, 그리고 배당금이 분기마다 평균 150만 원씩 들어왔다. 아파트는 이미 대출 없이 자기 소유였고 5년 전엔 상가 건물 일부를 매입해 매달 100만 원가량의 임대료도 받았다. 모든 수입은 부부 생활비 250만 원을 제외하고는 다시 재투자하거나 여행 자금으로 모았다. 특히 그는 건강 관리에도 철저했다. 퇴직 후 매일 오전엔 단지 내 피트니스 센터에서 1시간 근력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근처 하천을 따라 걷는 게 일과였다. 돈만 있으면 뭐해요? 몸이 버텨줘야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는 60대 들어 체중을 8kg 감량했고 혈압과 혈당도 정상 범위를 유지했다. 이 부부가 가장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시간에 만나고 돌아올 수 있는 자유다. 올해 초에도 부산에 사는 대학 동창 부부와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는데 숙소 예약부터 식사, 관광까지 모두 느긋하게 즐겼다. 누군가의 부탁 때문에 무리하게 돈을 쓰거나 억지로 시간을 쪼개는 일은 이제 없어요. 이 자유는 철저한 계획과 거절할 줄 아는 용기에서 비롯됐다. 물론 자녀와의 관계도 돈 문제로 틀어진 적이 없다. 딸이 결혼 후 첫 집을 구할 때 보증금 일부를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정 씨는 조건을 달았다. 3년 안에 전액 상환할 것. 딸 부부는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지만 약속을 지켰고 그 과정에서 재정 관리 능력이 크게 늘었다. 지금은 오히려 부모에게 이제부턴 저희가 여행 경비 드릴게요라고 말할 정도다. 정 씨는 주변 지인들의 힘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친구 중 한 명은 아들에게 수억 원을 빌려줬다가 못 받고 집까지 팔아 전세로 이사했다. 또 다른 지인은 은퇴 후 연금을 전부 아들 사업자금으로 쓰고 지금은 경비 일을 한다. 그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하는데 사실 특별한 건 없어요. 다만 자식과 돈 문제는 선을 지키고 노후 자산은 어떤 경우에도 건드리지 않은 것뿐이죠. 이런 원칙 덕분에 그는 67세인 지금도 한 달에 2번은 아내와 공연을 보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국내 여행을 다닌다. 부부는 올해 가을 3주 일정으로 유럽 여행을 계획 중이다. 모든 경비는 이미 여행 적립 통장에서 준비됐고 비행기 표와 숙소 예약까지 마쳤다. 정해철 씨는 말했다. 노후가 편안하려면 먼저 내 삶의 기둥을 세워야 해요. 그 기둥은 돈과 건강, 그리고 자존심이죠. 자식 사랑과 노후 준비는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준비하면 둘 다 지킬 수 있어요. 그의 거실 책장 한쪽에는 은퇴 후 30년이라는 제목의 노트가 꽂혀 있다. 그 속에는 매년 수정하는 재정 계획표와 건강 기록, 하고 싶은 일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정해철 씨는 그 노트를 꺼내 다음 달 계획을 점검하며 창밖의 봄 햇살을 바라봤다. 창가에 걸린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이 그의 노후처럼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졌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성인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현상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외 자료를 보면 미국에서는 2023년 기준 25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의 약 5명 중 1명이 여전히 부모 집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경제 불확실성과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습니다. 영국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25세에서 34세 남성의 약 23%, 여성의 15%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 수치가 더 높습니다. 유럽연합 전체를 보면 부모 집을 떠나는 평균 나이가 26세를 넘어섰고 일부 국가는 30세를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북유럽 국가 중 하나는 평균 독립 나이가 21세지만 남유럽 일부 국가는 31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주거 시장 구조, 노동 환경,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합니다. 주거 환경과 비용 문제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유럽연합 통계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의 약 26%가 과밀주거 환경에 살고 있고 10% 이상은 소득의 4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주거비 과부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크면 독립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부모은행이라는 표현이 유행하고 있는데 2023년 한 해에만 부모나 가족이 자녀의 주택 구입을 돕는 거래가 30만 건 이상 발생했고 지원 금액 총합은 80억 파운드를 넘어섰습니다. 평균 지원액도 약 2만 7천 파운드로 결코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주거 진입에 직결되는 구조는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모의 노후 재정을 줄이고 세대 간 자산 격차를 확대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설문조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들의 다수는 재정적으로는 분명 도움이 된다고 답했지만 동시에 사회적 관계 형성, 자율성, 경력 개발 측면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경제적 안정과 개인의 독립성 사이에 뚜렷한 긴장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장기간 부모와 함께 살며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현상이 고령 부모의 생활 안정과 건강, 돌봄 부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8050 문제라는 이름으로 공식 사회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80대, 자녀가 50대가 되어도 여전히 한 집에서 살며 부모 재정에 의존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국제기구와 해외 연구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현상이 단순한 가족 문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거비 상승, 고용 불안정, 비정규직 확대, 경기 변동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청년 세대의 독립을 늦추고 그로 인해 부모 세대의 은퇴 시점과 노후 재정 계획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특히 부모 세대가 자녀 지원을 위해 자신의 연금, 저축, 투자 자산을 조기에 소진하면 장기적으로는 부모 본인의 생활 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은퇴를 늦추거나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도 이를 이어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납니다. 또한 해외 통계는 부모의 지갑이 자녀의 삶의 궤적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줍니다. 가족 지원이 있는 청년은 주거 진입과 결혼, 출산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경험하지만 지원이 없는 청년은 이 모든 과정이 수년씩 늦어집니다. 이는 사회 전반의 인구 구조와 경제 흐름에도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특히 영국과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가족 지원이 부동산 시장 가격을 떠받치는 요인으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지원을 받는 것이 당연시되는 구조에서는 부모 세대가 지원할 여력이 없을 경우 그 자녀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해외 여러 나라의 자료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세대 간 지원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의존은 부모와 자녀 모두의 미래를 갉아먹는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노후 안정성과 자녀의 독립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면 앞서 이야기한 사례처럼 부모는 경제적 정서적 부담에 시달리고 자녀는 자기 삶의 방향을 스스로 개척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는 특정 나라의 예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미국, 영국, 유럽연합,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확인된 보편적 흐름이며 그 결과와 위험성은 국경을 넘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부모와 자녀 모두가 재정 독립을 목표로 한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를 지원하는 사회적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여러 지자체에서는 노인의 경제 적사회적 자립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경비도서관 관리 공공환경 미화 등 연간 약 5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부산시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60세 이상 퇴직자들이 전문 경력을 살려 사회서비스, 지역행정, 멘토링 분야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매년 약 9만 명의 어르신이 월 30만 원 내외의 활동비를 받으며 지역사회 봉사, 돌봄 서비스, 공공시설 관리 등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히 경제적 보탬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효과가 큽니다. 한편 해외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생애 현역 사회를 표방하며 70세 이후에도 근로 기회를 보장하는 법을 제정해 기업이 고령자의 재고용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정부는 지역별 고령자 취업센터를 운영해 맞춤형 직업 알선과 교육을 제공합니다. 영국은 세대 간 주거 프로그램 인터제너레이셔널 리빙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 공간이 넓은 고령자와 청년층을 매칭하여 저렴한 임대료와 생활 도움을 맞바꾸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노인의 고립감을 완화하는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노인 재정 상담 서비스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하여 은퇴자들이 자산운용 부채관리 연금 수령 계획을 전문가와 함께 재점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지자체 단위로 노후 재정 상담과 가족 재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면 부모와 자녀 모두의 의존 관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부모 세대는 자신의 최소 생활비와 의료비, 주거비를 반드시 계산해 두고 그 범위 안에서만 자녀 지원을 하도록 재정 원칙을 세워야 하며 자녀 세대는 일정 기간 내에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가 독립적인 생활 기반을 갖추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의 복지관과 지자체 센터에서는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건 먼저 발걸음을 옮겨 그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후를 지키고 자녀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허름한 반팔티 한 장, 낡은 옷걸이에 걸린 채 계절을 견디고 빛바랜 천의로 스민 세월의 냄새. 그 옆에 놓인 새벽 햇살처럼 반짝이는 새 셔츠 한 벌. 한 사람은 과거에 묶여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미래를 품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두 사람의 삶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자식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고단한 몸뿐인 삶이었습니다. 허름한 반팔티를 입고 새벽마다 무거운 상자를 옮기며 자식의 부탁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 그리고 또 한 사람, 젊은 날부터 자신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계획하고 원칙을 지켜왔더니 자녀를 사랑했지만 사랑이 빚이 되지 않도록 했고 그 결과 은퇴 후에도 웃으며
아침 커피를 마실 수 있었던 사람. 두 사람 모두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그 사랑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족쇄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랑을 서로를 지키는 울타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허름한 반팔티를 붙잡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따뜻한 옷을 준비해두고 노후를 맞이할 것인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노후를 위해, 그리고 자녀의 진짜 독립을 위해 경계와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내 삶의 최소한을 지키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사랑과 지지를 아끼지 않되 내 미래를 담보로 주지 않는 용기. 그 용기가 결국 나를 지키고 자녀를 성장시키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옷을 입고 내 노후를 맞이하고 싶은가? 그 대답이 앞으로 여러분의 10년, 20년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내 손을 꼭 잡아주는 자녀의 미소와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평안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